1962년 어느 평범한 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변호사가 갑자기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도 약속도 없었죠. 그저 마음속에 스쳐간 한 생각이 그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는 파사데나에 있는 한 제조회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차를 돌려버렸죠. 너무 수줍어서 그저 지나쳤던 겁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그는 다시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선택, 그 결심 하나가 그를 억만장자의 길로 이끌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찰리 멍거. 워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통찰력 있는 투자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부와 성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절망의 시대, 대공황 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대공황의 폐허에서 시작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 제국을 건설한 찰리 멍거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찰리는 곧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믿었고 끔찍한 디플레이션과 돈 부족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가게의 진열장은 텅 비었으며 거리에선 배고픈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죠. 그때 10대 소년이던 찰리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겨우 $2를 벌었습니다. 버핏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였죠. 그 시절의 경험은 그에게 강한 직업 윤리와 돈에 대한 감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독립을 원했고 안락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세기의 투자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공황을 깊이 기억하는 극소수 중 한 명이 된 멍거는 그 시절의 교훈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금본위제를 믿었고 복지가 거의 없던 시대를 살았죠. 현대 기준으로는 후진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이 오히려 자립심을 키워줬던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던 멍거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죠. 수학적 사고는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대학 생활은 중단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멍거도 군에 입대했고 군 당국은 그의 뛰어난 지능을 알아챘죠. 기상학자로 배치된 멍거는 날씨 패턴을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일기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날씨 체계의 움직임을 파악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전쟁 작전에 필요한 날씨를 예측했던 겁니다. 파병 준비를 위해 물리학 수업을 들으며 그는 물리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죠. 기본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가정의 신중한 물리학적 사고방식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군 복무 중 멍거는 결혼했고 제대 후에는 아버지처럼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1949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월급 $275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평균 이상의 급여였지만 곧 여러 아이를 둔 가장이 된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멍거는 자신을 꽤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여전히 조기 이혼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아내 마가렛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죠. 이혼의 비극을 극복하고 자녀에게 입힌 피해를 최소화하려 애쓰던 멍거에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테디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당시 백혈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멍거는 테디의 치료비로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죠.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테디가 세상을 떠난 후 멍거는 한 가지를 깨달았죠. 만약 자신이 더 부유했다면 아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가족을 위해 진정한 부를 얻기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멍거는
1950년대의 변호사 업무만으로는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가장 오래된 비법이죠.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사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 이상의 사업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파사데나에서 법률 업무를 하던 멍건은 스마트 변압기 제조회 회사를 만났고 그 회사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멍건은 회사 앞을 지나쳤다가 유턴을 해서 돌아갔던 겁니다. 너무 수줍어서 그냥 지나쳤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멍거가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멍거는 모든 저축을 쏟아붓고 심지어 돈을 빌려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멍거가 개입하여 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했죠. 이는 오늘날 사모펀드가 운영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사업을 매수하고 회생시킨 후 이익을 위해 매각하거든요. 멍거는 이 회사를 나쁜 사업으로 간주했지만 결국 존경할 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투자 방식의 기초가 된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망가진 사업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멍거는 인생에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쉬운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귀중한 교훈으로 무장한 멍거는 훌륭한 사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곧 부동산에서 첫 100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는 길에 있었습니다. 매달 3,000명씩 LA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멍거는 이 100만 달러짜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였지만 주식과 달리 적극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하면서 멍거는 자신의 돈도 걸고 운영의 절반을 소유했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부지는 빠르게 매각되어 10만 달러 투자에 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죠. 멍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른 프로젝트에 돈을 재투자했죠. 몇 년 동안 5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00만에서 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찰리 멍거는 부동산에 매우 관여하고 있죠. 그는 하버드에 멍거 과학센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멍거는 여전히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멍거가 당시 얼마나 위험을 회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멍거는 5개의 프로젝트 후에 그만두었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빚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제력과 현명하고 교육받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돈을 빌리는 것은 아주 좋은 공격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거든요. 멍거는 좋은 기회를 잡아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는 백만자자와 억만장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들은 처음에는 투기를 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일단 첫 100만 달러를 벌면 투기 대신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멍거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태평양 거래소에서 자리를 잡은 후 친구 및 법률 고객과 함께 투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휠러 멍거 앤드 컴퍼니의 주요 사업은 중개 및 시장 조성이었습니다. 시장 조성이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을 때는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시장이 유동성이 없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단순히 거래를 제공하여 매수 매도 스프레드를 통해 돈을 벌면서 유동성을 높이죠. 멍거는 사업 수익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은 카트워시와 같은 소규모 회사를 인수했죠. 기계 제조업체에도 투자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멍거의 전략은 소규모 성장 기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집중되어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의 성과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죠. 1974년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24.3%로 멍거에게 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970년대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의미였거든요. 당시 500만 달러는 엄청난 부였습니다. 멍거는 1962년에 투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도 투자했죠. 워렌 버핏은 벤 그레이엄의 투자 접근 방식을 따랐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가 벤 그레이엄에게 배운 방식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만두기 어려웠지만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은 다소 어렵고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버핏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블루칩 스태프라는 회사가 있었죠. 당시 블루칩 스탬프는 교환센터를 운영했는데 고객들이 $10짜리 쿠폰북을 2권이나 모아서 블렌더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갑에 $10짜리 쿠폰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스탬프를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객들이 스탬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1970년대에 연간 $1억 매출을 올리며 금광을 발견했죠. 바로 이런 유형의 사업을 워렌 버핏이 좋아했습니다. 보험회사처럼 현금 흐름이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들은 선불로 많은 현금을 받았고 버핏은 그 현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63년 12월 법무부는 블루칩 스태프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더 많은 주식을 공모하도록 강요받았죠. 이것이 바로 멍거와 버핏이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했고 버핏이 최대 주주가 되었고 멍거도 큰 지분을 확보했죠. 1970년대에는 수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작되었지만 버핏과 멍거는 더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가 된 후 버핏과 멍거는 블루칩 스탬프의 잉여 현금을 투자하기 위해 빠르게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일련의 인수가 시작되었죠.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약 36%를 소유하고 있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회사의 현금을 사용하여 또 다른 회사를 인수했죠. 따라서 단순히 블루칩 스탬프를 사용하여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멍거와 버핏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즈 캔디라는 작은 사탕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주 작은 틈새 시장에서 매우 잘 되고 있었죠. 그들은 2,500만 띠를 투자했고 $20억 넘는 세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죠. 하지만 처음에 시즈 캔디의 확장 계획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버핏이 1973년에 모방자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러셀 스토버스 캔디스가 캠페인을 벌이고 시즈 캔디를 이기려고 했죠. 그들은 시즈 캔디의 시장에 똑같이 생긴 상점들을 세웠습니다. 미세스 스토버스라는 이름의 상점들이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시즈 캔디의 CEO인 척 허긴스는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찰리 멍거에게 의지했습니다. 찰리 멍거는 스토버스 캔디를 철권으로 처리했죠.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공격하라고 말했거든요. 예방이 엄청난 치료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멍거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모아 스토버스 캔디를 용병처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죠. 스토버스 캔디는 두려워서 즉시 물러섰습니다. 다른 캔디 가게들은 그 이후로 감히 같은 짓을 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멍거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유명한 코카콜라 거래를 포함하여 한 회사씩 인수하며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나 멍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가장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은 매우 유니크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수의 별도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멍거의 모델이 없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죠.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4년이 제 최고의 해였지만 불행히도 저는 절대적으로 땅콩과 함께 일했습니다. 소액으로 일하면
게임에 정말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펀드로 일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확실히 더 큰 펀드를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졌고, 멍거는 누구에게도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죠. 워렌 버핏은 과거에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비해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투자할 수 있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는 소형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과 멍거는 정말로 큰 주식이나 대기업을 찾아야 했죠. 버핏은 또한 60년대와 70년대에 S&P를 크게 이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저조했죠. 멍거는 매우 판단적이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판단을 계속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죠. 멍거와 버핏은 둘 다 역량의 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착했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죠. 그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했거든요. 최근 멍거와 버핏은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하여 역량의 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멍거는 매우 기뻐했죠. 워렌 버핏이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그가 투자하는 방식이 그랬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기술 회사들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멍거가 집중한 소형주 투자 스타일은 인간의 정신에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투자 스타일입니다. 대형주에 투자하면 평생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연구를 한 기관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멍거는 아마도 이론 물리학자처럼 누구보다 많은 교훈과 경험을 모았을 겁니다. 그는 사업을 기본 원칙의 관점에서 생각했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분석했고 왜 그런지도 분석했습니다. 찰리 멍거의 삶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전쟁에 나갔죠. 그는 최악의 비극을 겪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이혼의 상처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는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처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찰리 멍거의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은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는 대공황 시대에 태어나 하루 12시간 일하며 겨우 $2를 벌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고 모든 저축을 잃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멍거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즉 황금률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당신이 반대편에 있다면 살만한 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멍거가 평생 지킨 원칙이었거든요. 변호사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고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워렌 버핏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멍거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했죠. 스마트 변압기 제조회사에 투자했을 때는 나쁜 사업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에서 배웠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시즈 캔디에 투자한 것은 그의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2,500만 투자해서 $2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의 힘입니다. 망가진 사업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고 수익성이 높다는 멍거의 철학을 증명한 사례였거든요. 멍거와 버핏의 파트너십은 6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버핏은 멍거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60년 동안 파트너였고 그는 이사 후보자 중에서 부정투표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멍거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수줍고 침묵하는 사람이지만 버핏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워렌 버핏만을 주목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 뒤에는 찰리 멍거가 있었습니다. 버핏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업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찰리 멍거는 헛소리를 하지 않고 워렌 버핏처럼 일을 해내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격하라고 말했고 예방이 치료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멍거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찾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었죠. 그는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그 결과 매우 불안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크게 이겼습니다. 1974년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 때 연평균 24.3%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멍거는 규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소액으로 일할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규모 펀드로 일하면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비해 유리한 점이죠. 그들은 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멍거의 사고방식은 물리학자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기본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가정에 신중했죠. 그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관찰했고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쉬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한 것은 멍거와 버핏이 역량의 원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기술 회사들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자 투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사고하는지를 보여주죠. 멍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단을 계속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멍거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죠. 물론 멍거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 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전쟁에도 나갔죠. 이혼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비극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던 겁니다. 멍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대공황 시대에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여러 번의 실패와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죠. 멍거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반대편에 있다면 살만한 것을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지만 매우 강력한 원칙입니다. 멍거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고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오늘날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뒤에는 찰리 멍거가 있었죠. 그는 워렌 버핏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버핏 자신도 인정했듯이 멍거 없이는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멍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줬거든요. 개인적으로 멍거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가 비극을 극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동기부여로 삼아 더 열심히 일했죠. 그는 가족을 위해 진정한 부를 얻기로 결심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을 이기기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멍거와 버핏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과 철학은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장기적 관점, 기본 원칙에 충실한 사고방식,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모든 투자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멍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때로는 최악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멍건은 그것을 증명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공황의 폐허에서 시작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된 찰리 멍거의 이야기였습니다.